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전력의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의 드론이 러시아와 점령지로 보내졌습니다. 그 결과 기록적인 수의 표적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올해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놀라운 2026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계획은 정말 가혹합니다. 야심차다는 수준을 넘어서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걸 해낸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푸틴을 절망에 빠뜨린 장거리 타격 작전의 다음 진화 단계입니다. 7월 2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군 지휘관들과의 회의 후 새로운 우선순위 표적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우크라이나의 기존 장거리 타격 작전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면서 러시아가 절대 잃고 싶어 하지 않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타격조차 어려웠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거리가 계속 확장되면서 이러한 목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방공망이 드론을 막지 못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에는 러시아의 정유시설 네트워크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이미 명중한 여러 군사 및 공군 기지가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는 작전 지속과 우선 목표 목록을 갱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미치는 실제 영향과 전쟁 지속 능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목표는 우리의 장거리 압박이 러시아가 외교에 나서도록 더 압박하는 것입니다. 무기와 부품 생산을 어렵게 함으로써 석유 부문 등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그리고 이 전쟁을 그들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전쟁을 러시아로 옮겨 푸틴이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들의 현실성을 곧 살펴보겠습니다. 목록 자체는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신임 총사령관인 미하일로 드라파치가 함께 작성했습니다. 참모총장 이호르 스코베츠 그리고 임시국방장관 예브헤니 카마라도 함께했습니다. 드라파치의 목록에 대한 기여가 가장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7월 22일에 우크라이나의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후임이 된 그는 전선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푸틴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타격 목표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이 드라파치가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가 선정에 관여한 우선 타격 목표들이 우크라이나에 변화를 줄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목표들과 관련해 지금 가장 큰 질문은 지금 가장 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디를 공격하려 할까요? 그 부분에서 상황이 애매해집니다. 젤렌스키와 측근들은 목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미리 러시아에 알리면 크렘린이 그곳에 방공 시스템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거짓 목록을 공개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방공 시스템을 실제 목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그것이 너무 무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날아가고 불이 붙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이미 타격한 것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장거리 타격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 정유소와 에너지 인프라, 군수공장, 방공망, 물류허브, 심지어 점령된 크림반도의 전력망까지 장거리 드론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7월 동안 아조프해와 흑해에서 그림자 함대 선박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7월 22일 기준으로 총 192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난리난 와일드베리스도 있습니다. 러시아판 아마존인 와일드베리스는 회사 창고와 재고의 약 10%가 파괴되는 엄청난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7월 27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그 공격들로 인한 피해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으로 러시아에 최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면 일부 우선 공격 대상엔 경제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와일드베리스 시설들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 물류 네트워크의 90%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이 회사는 군사장비, 드론, 러시아 군인용 부품을 판매해 표적이 되었고 아직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피해가 남아있습니다. 더 많은 정유소도 목록에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7월 25일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약
2000km 떨어진 큐멘 정유소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놀라운 사거리입니다. 즉 예전에는 타격할 수 없었던 정유소가 이제 우선 목표가 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거리를 기억하세요. 곧 다시 말할게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목표를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단서들은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젤렌스키의 새로운 목록에 관한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강점이었던 전략적 깊이가 이제는 러시아의 정치 및 군사 지도부에게 특별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대부분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저, 크림대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중되어서입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이 방어망을 여러 번 뚫고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젤렌스키가 이 지역들을 언급한 건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려 하니 러시아 본토와 연결된 케르치다리 공격은 당연합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이롭습니다. 이 두 도시는 푸틴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수도와 푸틴의 고향은 전쟁 중 가장 철저히 보호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곳들이 공격당하면 푸틴의 러시아 국민 수호자라는 명성에 타격이 갑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공격이 초래한 경제적 고통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 이동을 추적 중일 수 있습니다. 푸틴은 젤렌스키가 언급한 곳에 방어망을 집중 배치 중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공격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다른 목표물들이 이제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망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에서 방공망을 이동시켜 푸틴이 중요하다고 여긴 시설을 보호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자국 내 방공 시스템을 이동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시스템이 어디에서 이동해 오는지 알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목표물이 더 취약해졌는지도 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푸틴이 자신과 일부 러시아인들을 방공망으로 보호하려 하면서 새롭게 취약해진 목표물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젤렌스키도 러시아에게 다가오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2026년에 들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제재 작전을 시작한 이후 1000회가 넘는 장거리 타격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런 타격은 점점 더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우멘 정유소 공격은 최고 기록조차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은 불과 며칠 전 옴스크 정유소를 상대로 한 공격이 세운 것입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에서 약 2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드론 사거리의 한계에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3000km 넘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어 우랄과 시베리아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먼 여러 지역도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러시아의 넓은 영토가 과거에는 강점이었지만 이제는 약점이 되었음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는 모든 곳을 방어할 만큼 충분한 방공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방공 시스템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사거리 점점 증가하며 공격 가능한 목표의 목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우선순위 표적들이 선정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칠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칠지 그리고 이미 잔혹한 작전의 연장선에서 크림반도를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방공망이 사라져서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진 더 먼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것인지 러시아는 공격이 벌어질 때까지 모를 것입니다. 또한 사거리 변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방어해야 할 범위도 곧 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존 무기보다 더 깊이 타격 가능한 무기를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이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다음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우크라이나는 3000km 떨어진 목표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곧 나올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표 우선순위 목록의 존재를 공개하기 며칠 전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국경에서 최대 401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드론의 사거리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그 작업이 2026년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목록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사거리를 1000km 늘리면 러시아 극동도 공격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건 푸틴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1000km 업그레이드에 더해 젤렌스키는 2027년에는 5,000에서 10,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는 당연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이렇게 주장하려면 우크라이나가 세계나 러시아에 공개하지 않은 기술을 직접 봤어야 합니다. 이것은 푸틴에 대한 추가 경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목록을 보유하고 있어
곧 푸틴이 예상치 못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은 파이어포인트에서 개발 중인데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쓰는 장거리 드론을 다수 개발했습니다. 단순한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7월 18일 키이우 포스트는 파이어포인트가 미사일이 거의 완성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빠르면 2026년 가을에 러시아를 상대로 배치할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 소유주 겸 수석 설계자 데니스 스틸러만은 신형 미사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이 타격 지점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곧바로 중요한 목표물들이 될 겁니다. 파이어포인트는 2개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FP7의 사거리는 최대 200가지 킬로미터입니다. 반면 FP9은 우크라이나에서 최대 855km 떨어진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록에 대한 추측이 더 많아집니다. 아마도 우선순위 목표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드론으로 공격한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손에 넣게 되면 그런 장소들은 단순히 타격을 받는 수준에서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우선순위에는 과거 공격받은 목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르치다리, 시베리아 내 공격 가능 목표, 러시아 극동 지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어포인트의 말이 맞고 탄도미사일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사용 가능해진다면 국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더 강력한 공격도 예상됩니다. 특히 방공 시스템이 철수돼 모스크바로 옮겨졌을 수 있는 정유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무기는 사거리와 위력이 다양합니다. 그것이 푸틴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는 원하는 거의 모든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젤렌스키는 푸틴이 이를 알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선순위 목표 목록 발표는 결국 한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푸틴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우리가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사용한 인용문에서 그렇게 말했고 같은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제대로 된 평화로 끝내기 위해 러시아 정치 지도부에 필요한 제안을 모두 했습니다. 모든 파트너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확성은 진정한 외교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말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판세를 확인 후 뒤집었습니다. 장거리 공격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는 쪽은 러시아였습니다. 수년간 러시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동등한 장거리 위협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 이상 수준의 장거리 위협을 갖추게 됐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협상장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텔레그래프와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의 최종 목표가 푸틴이 평화를 요청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과 점령지에서의 물류 차단 작전을 모두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러시아 군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이 정체되고 2026년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성과는 큰 대가와 느린 진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대가는 수천 명에 이르는 병사들의 희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많은 러시아 전쟁기계 파괴되고 러시아 내의 정유소와 목표물이든 점령 지역의 물류 거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평화협상에 끌어들이려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의견에 반대하긴 어렵네요. 우크라이나의 새 명단은 그 나라에서 나온 어떤 것 못지않게 명백한 위협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지금까지 거둔 모든 장거리 성과가 뒷받침하는 위협입니다. 젤렌스키 씨의 위협은 허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폭격 중입니다. 이로 인해 12곳이 넘는 지역에서 휘발유 배급제가 시행 중입니다. 도로, 다리, 정유시설, 크림반도 진입 해리 공격으로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규모 군사집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수단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 매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다수가 이미 겪고 있는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새 명단이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전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너무 깊은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면 그 구덩이에 묻히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평화회담 관련 발언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7월 초 파이낸셜 타임즈는 푸틴과 가까운 소식통들이 푸틴이 적어도 2027년 2월까지는 어떤 의미 있는 평화 협상에도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인은 여전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겨주길 원합니다. 그들은 양보를 전혀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표만 반복합니다. 그들의 협상 입장은 의미 있는 협상의 여지를 사실상 남기지 않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이 그 매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입히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피해를 인정하기보다는 푸틴은 오히려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침공 후 가장 강력한 시기일 수 있는 지금 더 많은 양보를 원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푸틴은 전쟁에서 자신을 잃었습니다. 최근 7월 27일 크렘린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중 휴전 계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순한 언론 추측이라며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평화 프로세스에 진심이 아니었음을 볼 때 평화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공중 휴전을 원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우선순위 목록을 하나씩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앞으로 닥칠 일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미사일과 드론을 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테러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아니라고 한다면 곧 불길이 닥칠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명단을 공개한 며칠 후 경고 사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지역으로 드론 390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대부분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의 안전에 푸틴이 의문을 갖게 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른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2026년 초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이미 115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이 증가로 인해 7월 열흘 기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에서 697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렘린궁은 6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푸틴이 굴복하지 않으면 추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젤렌스키가 푸틴에게 각인시키려는 메시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선순위 표적들에 대한 새 공격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푸틴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언제 날아오고 무엇을 노릴지 우크라이나가 불길과 폭발로 알리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새 우선순위 목표 관련 보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가피한 보도를 기다리며 와일드베리스 공격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앞서 언급했던 와일드베리스 공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에 더 많은 시설들이 우크라이나의 표적 목록에 올랐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와일드베리스가 왜 큰 표적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설명하고 그것들이 러시아인들이 푸틴에게서 등을 돌리게 할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우크라이나가 목록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